러시아의 핵잠수함이 핀란드 해안에서 불과 100km 떨어진 바닷속에 숨어 있을 때 핀란드는 도대체 무엇을 해야 했을까요? 39년이라는 시간을 스스로 법으로 묻고 핵이라는 단어조차 입에 올리지 못했던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가 2025년 6월 17일 조용하지만 아주 단호하게 그 사슬을 끊었습니다. 핀란드 의회가 핵무기 금지 조항을 공식 폐기한 날입니다. 1987년에 만들어진 핵에너지법, 소련의 압박 속에서 탄생한 그 법이 3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이 소식을 보수 주류 언론은 단 두 글자로 정리했습니다. 긴장 고조. 그리고 그걸로 끝입니다. 배경도 맥락도 왜 핀란드가 이 결정을 지금 내렸는지에 대한 설명도 없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 이 결정이 왜 그냥 법 하나의 폐지가 아닌지, 왜 이게 유럽 북방 전체의 군사 방정식을 근본에서 바꾸는 체스판의 수인지, 그리고 이 움직임의 여진이 왜 한반도까지 닿는지를 정확히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핀란드가 이 결정을 내리기까지 39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지금 러시아 국경 너머에 실제로 무엇이 있는지 그 전체 그림을 보셔야 이 결정의 무게가 느껴집니다. 들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아니, 그 전에 사실 더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핀란드가 이 결정을 39년이나 미룬 동안 러시아는 그 시간 동안 무엇을 했을까요? 그 답이 이야기의 전부입니다. 먼저 핀란드의 선택지부터 봐야 합니다. 핵무기 금지 조항이 폐지됐다는 건 이제 헬싱키가 어느 나라와 어떤 방식으로 핵 공유를 논의할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게 됐다는 뜻입니다. 현재 테이블 위에 올라온 선택지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미국이냐 프랑스냐. 그런데 군사 전략가들 사이에서는 미국 시나리오의 가능성이 압도적으로 높다는 게 중론입니다. 이유는 구조적입니다. 핀란드의 이번 결정은 핀란드만의 이익이 아니라 워싱턴의 전략적 이해와 정확히 맞아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유럽 북방 측면에서 러시아의 핵 위협을 봉쇄하는데 핀란드 영토만큼 지리적으로 완벽한 위치가 없습니다. 미국은 이미 이 모델을 운용 중입니다. 벨기에,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터키 이 5나라의 공군기지에 미국 전술 핵폭탄이 나뉘어 배치되어 있습니다. 네이토 핵 공유체계라고 부르는 구조죠. 다음 파트너 6번째 후보가 헬싱키일 수 있다는 겁니다. 핀란드의 러시아 국경 전선 길이가 무려 340km라는 사실을 생각해 보세요. 이 전선이 네이토 핵방정 시간에 포함된다는 건 단순한 군사 협력을 넘어 유럽 북방 억제 구조 전체의 지형이 바뀌는 사건입니다. 사실상 러시아의 핵 허세 전략, 즉 숫자로 유럽을 압박하는 전통적 공갈 외교의 기반이 흔들리는 구조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무기가 들어올 수 있을까요? 프랑스 시나리오도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프랑스는 독자적 핵 억지력을 유지하는 나라로 미국 주도의 네이토 핵 공유 체계와는 별도의 노선을 걸어왔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핀란드가 프랑스를 선택할 가능성은 낮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입니다. 핵통합, 즉 실제 운용교리와 전술체계를 미국 주도의 나토 구조와 맞추는 일이 훨씬 효율적이기 때문입니다. 군사 전략가들이 가장 먼저 거론한 건 B-61, 12 전술핵 이 폭탄의 특성을 정확하게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파괴력 조절이 가능합니다. 0.3킬로톤에서 최대 50킬로톤까지 목표물의 성격에 따라 위력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50킬로톤이면 히로시마 원폭의 3배 이상입니다. 둘째, 벙커와 경화 지휘소 파괴에 특화 설계됐습니다. 지하 깊이 밝혀있는 목표물을 정밀하게 파괴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무기입니다. 셋째, 꼬리 부분에 가동시킨 시스템이 장착되어 있어서 투하 항공기가 목표물 바로 위를 통과하지 않아도 됩니다. 먼 거리에서 투하한 뒤 항공기는 안전구역으로 이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핀란드는 이 폭탄을 실을 수 있는 플랫폼을 이미 확보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입이 진행 중인 F-35A 스텔스 전투기 64기입니다. 이 기종은 내부 무장창에 B-61, 12를 탑재하도록 인증이 완료되어 있습니다.
F-35A의 레이더 흡수 코팅과 센서 융합 기술은 러시아의 S-400 방공망 사각지대를 통과해 목표에 직접 접근하는 능력을 제공합니다. 드라이한 유머처럼 들릴 수도 있는데 이건 진담입니다. F-35A가 B-61, 11을 싣고 날아오를 때 S-400 레이더 화면에는 아무것도 잡히지 않는다고 합니다. 러시아가 유일하게 투명 인간을 두려워하는 상황이 생긴 겁니다. 첨단 기술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배치기지 후보도 이미 구체적으로 두 곳이 거론됩니다. 하나는 로바니에미 공군기지입니다. 북핀란드, 북극권에 인접한 이 기지는 러시아 콜라반도 핵잠수함 기지까지의 억제거리 면에서 최적의 위치를 갖습니다. USDC의 협정, 즉 미국 핀란드 방위 협력 협정 아래 미군 군수물자 이동을 위한 물류 인프라도 이미 구축돼 있어서 우선 후보 1순위로 분류됩니다. 또 하나는 쿠오피오 리살라 공군 기지입니다. 러시아 국경에 더 가까운 전방 노선에 위치하며 전술핵의 신속 대응 거점으로서의 역할이 가능한 위치입니다. 두 기지 모두 현재 F-35의 현대화 사업이 진행 중이고 지하무기 경납고 건설에 적합한 인프라를 갖췄다는 게 군사 전문가들의 평가입니다. 39년간 봉인된 칼을 쥐고 있던 핀란드가 이제 그 칼집을 벗어던진 겁니다. 그런데 이 움직임이 왜 이 시점에 나왔는지를 이해하려면 핀란드 국경 바로 너머에 실제로 무엇이 있는지부터 정확히 봐야 합니다. 잠깐만요. 러시아가 핀란드의 이 결정을 그냥 구경만 하고 있을까요? 콜라반도에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역사상 가장 밀집된 핵무기 집결지입니다. 여기서부터가 이 이야기의 진짜 핵심입니다. 무르만스크주, 콜라반도, 핀란드 국경에서 100km에서 200km 거리에 있는 이 지역은 러시아 전략 억제력의 절대적인 심장부입니다. 거리를 한번 체감해 봅시다. 서울에서 천안까지의 거리와 비슷합니다. 그 거리 안에 가지예보, 비디아예보, 오네가만 세 곳의 핵잠수함 기지가 있습니다. 러시아 북방 함대의 핵심 거점들입니다. 이 기지들에 배치된 전력이 델타 IB급과 보레이급 핵탄도 미사일 잠수함입니다. 이 잠수함들이 탑재한 미사일이 시네바와 불라바 ICBM입니다. 쉽게 말해 대륙간 탄도 미사일입니다. 수직 발사관에서 발사된 미사일 하나에 MIRV, 복수 독립, 재진입, 탄두가 실립니다. 미사일 하나가 각각 다른 목표물을 동시에 타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한 발에 도시 여러 개를 동시에 지울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오네가 공군기지에는 TU-95MS와 TU-160 초음속 전략 폭격기가 핵순항 미사일을 날개 아래 달고 활주로에 상시 대기하고 있습니다. 이 기지들의 전략적 의미는 단순히 핀란드를 위협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러시아가 GIUK 갭, 즉 그린란드, 아이슬란드, 영국 사이에 해협을 뚫고 대서양으로 직접 진출하는 루트의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냉전 시대부터 네이토가 가장 경계해온 시나리오입니다. 대서양을 통제하는 자가 유럽으로의 미국 증원군 이동을 통제합니다. 러시아 핵잠수함이 대서양 깊숙이 들어올 수 있다면 네이토의 집단방위 체계 자체가 흔들리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콜라반도는 단순한 핵무기 창고가 아닙니다. 러시아의 지구적 전력 투사 능력의 출발점입니다. 러시아 전체 핵탄두가 약 400기인데 전문가들은 러시아 2차 핵공격 능력의 3분의 2 가까이가 바로 이 차갑고 깊은 바닷속에 잠복해 있다고 분석합니다. 핀란드는 이것과 같이 살아왔습니다. 39년 동안 이게 억지력이라고요? 핀란드 국경 100km 안에 이걸 쌓아놓고 우리는 방어적인 나라라고 주장하는 게 러시아의 입장입니다. 완전히 개판입니다. 그런데 콜라반도만이 아닙니다. 핀란드 남부 국경에 바로 붙어 있는 카렐리아 공화국도 정밀하게 들여다봐야 합니다. 러시아는 NATO 동진을 빌미로 이 지역의 군비 증강을 극적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카렐리아 수도 페트로자보츠크 일대에 신규 군사기지가 대거 건설됐고 이스칸데르 M 전술 미사일 여단이 이 지역에 집결했습니다. 이스칸데르 M이 왜 공포의 시스템인지 정확하게 설명드릴게요. 일반 탄도 미사일은 포물선 궤적을 그립니다. 쏘면 어디로 날아가는지 예측이 가능하고 요격 시스템이 미리 계산해 대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칸데르 M은 다릅니다. 대기권 안에서 갑자기
방향을 바꾸는 준탄도 비행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수비수가 위치를 잡은 순간 공격수가 방향을 바꿔버리는 드리블처럼 요격 시스템이 미리 계산한 궤적 자체를 무력화합니다. 핵탄두 탑재도 가능합니다. 헬싱키를 비롯한 핀란드의 모든 주요 인프라 시설이 이 시스템의 사정거리 안에 들어옵니다. 여기에 더해 카렐리아의 지형이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듭니다. 수천 개의 호수와 빽빽한 침엽수림은 이동식 발사대를 군사위성으로부터 숨기기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어디서 날아올지 모른다는 불확실성 자체가 전략적 무기가 됩니다. 다행히 일부 활동이 최근 노출됐습니다. 2025년과 2026년에 촬영된 위성사진 분석 결과 노바, 빌가마을 인근의 대규모 막사와 지하 창고, 포병 진지 건설이 확인됐습니다. 카렐리아 숲속에서 러시아가 무엇을 하는지 세상에 알려진 건 위성사진 덕분입니다. 러시아가 숨기려 한 것이 드러난 겁니다. 그리고 이 드러난 활동들이 역설적으로 핀란드가 왜 지금 이 결정을 내렸는지를 설명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이 그림이 보이십니까? 핀란드는 위에서는 콜라반도의 핵잠수함에, 옆에서는 카렐리아의 이스칸데르 M에 동시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북쪽에서는 ICBM 탑재 잠수함이, 남쪽 국경 옆에서는 핵탄두 전술 미사일이 핀란드를 겨누고 있습니다. 이게 핀란드가 맨몸으로 버텨야 했던 안보 환경의 실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숫자를 하나 더 봐야 합니다. 핀란드 인구는 약 560만 명입니다. 콜라반도의 집결한 핵전력의 규모와 비교하면 이 나라가 얼마나 비대칭적인 위협 앞에 놓여 있었는지가 실감납니다. 이 상황에서 핀란드는 39년간 핵이라는 단어 자체를 입에 올리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반론이 들어옵니다. 핀란드가 핵을 들이면 러시아가 더 도발하는 거 아닌가? 이 논리가 바로 모스크바가 서방 언론을 통해 확산시키고 싶어하는 프레임입니다. 그런데 잠깐 논리를 따라가 봅시다. 이미 100km 안에 ICBM 탑재 핵잠수함을 배치해 놓은 나라가 당신이 핵을 논의하면 긴장이 높아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긴장을 먼저 만든 쪽이 누굽니까? 이 논리 구조의 뿌리를 이해하려면 역사를 봐야 합니다. 핀란드가 왜 이렇게 오랫동안 침묵했는지, 그 침묵이 어디서 왔는지, 그리고 왜 하필 지금 침묵을 깼는지, 이 세 가지 질문에 답하지 않으면 핀란드의 결정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1948년 소련 핀란드 우호협력 상호원 조조약, 이 조약의 핵심 조항을 아십니까? 소련이 외부 위협을 감지하면 언제든지 핀란드 영토에 군대를 투입할 권리를 보장하는 문서입니다. 감지의 기준을 정하는 것도 판단하는 것도 소련 마음대로입니다. 이게 주권 국가와 맺은 조약의 내용입니다. 국제법에 탈을 쓴 점령 허가서에 가까웠습니다. 핀란드는 독자적 방위산업도, 독자적 외교 정책도 전부 봉쇄됐습니다. 당시 헬싱키에서는 KGB 요원들이 자유롭게 활동했고 핀란드의 내정이 사실상 모스크바의 승인 아래 운용됐습니다. 핀란드 정치인이 소련의 심기를 거스르는 발언을 했다가는 다음날 정치 생명이 끝나는 환경이었습니다. 1961년 노트 위기는 이 압박이 가장 노골적으로 드러난 사건입니다. 크루쇼프가 군사훈련을 구실로 핀란드 국경에 병력을 집결시킨 뒤 케코넨 대통령을 긴급 소환에 선언합니다. 서방과 조금이라도 군사 접촉을 하면 전쟁의 빌미로 삼겠다고. 전형적인 협박 외교의 교과서적 사례였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소련식 물물교환 무역 모델로 핀란드 경제를 소련 의존 구조에 묶어뒀습니다. 반발할 경우 경제 붕괴로 대응한다는 공갈이 항상 배경에 깔려 있었습니다. 핀란드의 선택은 결국 하나였습니다. 북유럽 비핵지대 구상을 국제 무대에서 앞장서 주창하는 것. 소련을 자극하지 않기 위한 생존 전술이었습니다. 국제 무대에서는 핵 없는 북유럽을 외치면서 속으로는 국경 너머 핵잠수함을 두려워하며 살았던 겁니다. 이것이 서방학자들이 핀란드 이제이션이라고 부른 현상의 실체입니다. 강대국 옆에서 살아남기 위해 스스로의 선택지를 포기하고 적대 세력의 심기를 살피며 외교를 운영하는 방식. 이 개념은 냉전 시대의 핀란드만이 아니라 많은 소국들이 처한 현실을 설명하는 단어로 쓰였습니다. 핀란드는 이 단어의 어원이 된 나라입니다.
그리고 2025년 6월 17일 핀란드는 스스로 그 단어의 역사를 닫았습니다. 그리고 1987년 핵에너지법, 핵무기의 수입, 운송, 보관을 전면 금지한 이 법은 결국 두려움을 법 조항으로 제도화한 결과물입니다. 핵 억지력을 꿈꾸는 것 자체가 정치적 재앙이었던 시대, 그 시대의 산물이죠. 소련은 1991년에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으로 만들어진 법은 2025년까지 살아남았습니다. 소련은 죽었는데 소련이 만든 공포는 법 조항 속에서 숨을 쉬고 있었던 겁니다. 귀신보다 더 오래 사는 법도 있더라고요. 2022년 모든 계산이 달라졌습니다. 러시아의 탱크가 우크라이나 국경을 넘어갔습니다. 탱크 궤도로 유럽의 지도를 다시 그으려는 시도가 시작됐고 폴란드와 발트 3국, 독일과 스칸디나비아 전역이 40년간 느끼지 못했던 실존적 공포를 다시 직면했습니다. 러시아가 진짜로 하겠다는구나. 그 인식이 이제 유럽 전체에 퍼졌습니다. 핀란드 입장에서는 더 직접적이었습니다. 러시아와 340km를 맞대고 있는 나라가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나는 일을 강 건너 불구경할 수 없었습니다. 핀란드는 2023년 4월 NATO에 정식 가입하며 냉전 19종을 공식으로 마감했고 2025년 6월에는 핵금지법까지 폐기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헬싱키는 전략적 모호성을 무기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어느 기지에 어떤 무기를 어떤 시나리오에서 운용할 것인지 러시아 정보기관의 단 하나의 정보도 흘리지 않고 있습니다. 로바니엠인지 쿠오피오인지도 밝히지 않습니다. 언제 어떤 조건에서 핵이 활성화되는지도 침묵입니다. 모른다는 것이 두려움이 되는 겁니다. 러시아 방어 기획자들이 모든 가능성을 다 대비해야 하는 상황, 즉 자원을 분산시키고 판단을 흐리게 만드는 전략입니다. 이 불확실성 자체가 억지력으로 기능합니다. 핀란드는 핵을 실제로 배치하지 않더라도 배치할 수 있다는 가능성만으로 이미 러시아의 전략 계산을 복잡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보수 언론은 핀란드의 이번 결정을 긴장 고조라고 표현합니다. 39년간 핀란드를 핵전력으로 에워싸고 압박해온 주체가 누구인지는 보도하지 않습니다. 어느 쪽이 먼저 이 긴장을 만들었는지 그 구조적 원인은 다루지 않습니다. 누가 먼저 핵잠수함을 배치했는지, 누가 먼저 이동식 핵미사일을 국경 가까이 쌓았는지 그 순서는 보도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이 직접 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제 이 그림 전체를 한 발 물러서서 보겠습니다. 아주 역설적인 구조가 보입니다. 러시아가 콜라반도에 핵전력을 쌓으면 쌓을수록 핀란드의 핵 배치 허용이 그만큼 더 강하게 정당화됩니다. 러시아의 핵 위협 자체가 자신을 포위하는 논리의 근거를 제공하는 겁니다. 협박이 오히려 저항을 정당화하는 구조. 이게 자충수의 고전적 형태입니다. 한국 사회도 비슷한 패턴이 있습니다. 외부의 과도한 압박이 오히려 내부의 결속을 강화시키고 저항의 명분을 만드는 역설. 러시아는 수십 년간 유럽을 핵으로 압박하면서 정작 핵 배치 확산을 막을 도덕적 권위를 스스로 소진해버렸습니다. 이제 핀란드의 결정에 러시아가 항의해도 국제사회 누구도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GIUK 갭, 그린란드, 아이슬란드, 영국 사이 해협을 뚫고 대서양으로 진출하려는 러시아 북방함대의 전략 루트, 바로 옆에 핀란드의 F-35A와 B-61, 12가 들어서는 순간 러시아 북방함대의 대서양 접근 계획 전체에 억제의 쐐기가 밝힙니다. 러시아 방어기획자들 입장에서 콜라반도 핵전력은 억지력이 아니라 스스로를 포위당하게 만든 원인이 됩니다. 그리고 이 파장은 유럽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베이징이 이 움직임을 매우 면밀하게 주시하고 있습니다. 유럽 북방의 핵 방정식이 재편되면 북극 자원과 항로를 둘러싼 중국의 전략 계산도 전부 다시 해야 합니다. 헬싱키 하나의 결정이 모스크바와 베이징 두 곳의 전략보드를 동시에 흔드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지점에서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국가들이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유럽에서 핵 공유의 범위가 확대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아시아에서도 같은 논의가 빨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핀란드가 먼저 문을 열었습니다. 다음 문이 어디서 열릴지는 지금의 이 지형을 어떻게 읽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오프닝에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러시아의 핵잠수함이 코앞에 있을 때 핀란드의 결정은 겁쟁이의 선택인가, 그랜드마스터의 수인가, 이제 보이시죠? 39년간 두려움을 법으로 만들어 스스로를 묶었던 나라가 2025년 6월 17일 그 사슬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의 콜라반도 핵전력은 이제 억지력이 아니라 핀란드를 무장시킨 원인으로 역사에 기록될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이게 핀란드 이제이션의 종언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새로운 유럽 안보 지형의 시작입니다. 스스로를 묶었던 법을 스스로 폐기하고 스스로 선택지를 열어놓은 나라, 그 선택이 옳았는지는 앞으로 역사가 판단하겠지만 적어도 핀란드는 더 이상 두려움 때문에 선택지를 포기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북유럽의 작은 나라 하나가 39년 만에 변한 겁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유럽 안보 구조 전체에 새로운 질문을 던집니다. 이제 더 큰 질문이 남습니다. 유럽 북방에서 시작된 이 핵 방정식의 재편이 아시아로 넘어올 때 한국은 어떤 선택지를 갖게 될까요? 미국과의 전술핵 공유 논의인지 자체 개발 논쟁인지 아니면 지금까지 논의되지 않은 완전히 다른 경로가 있는지, 핀란드의 사례가 한국에 어떤 시사점을 주는지, 이 질문들을 다음 영상에서 이어가겠습니다. 이 흐름을 끝까지 놓치지 않으시려면 지금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이 분석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도 함께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